돈이 없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냥 서로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쁜 성향을 갖고 있는 녀석도 통과를 시켜서 시장에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챗GPT로 쓴 리포트를 교수님이 검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핫한 골목으로 돌아온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가 갖고 있는 그 뒷면에 어찌 보면 또 다른 외진 골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골목으로 떠나보시죠.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동의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아마도 제일 처음 잘 정리하시고 발표를 하신 분은 구글의 팀릿 게브루 박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구글의 팀릿 게브루 박사님은 AI 윤리팀의 리더셨고요. 구글에서 발표되는 모든 인공지능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30몇 가지 정도의 검사를 수행을 하고 그 검사가 통과되면 이제 서비스가 발표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 팀의 리더셨던 과학자셨는데요. 이분이 통계학적 앵무새의 위험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통계학적 앵무새라고 지칭한 건 바로 LLM이었습니다. 언어 모델은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뒤에 나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해주는 인공지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모아서 통계적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앵무새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안녕 안녕 했을 때 따라한다고 해서 안녕이란 의미를 알고 있을지 저희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모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분이 LLM을 통계학적 앵무새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런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앵무새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통계학적 앵무새에 불과한 그런 LLM은 한 4가지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환경 파괴에 대한 것입니다. 구글이 처음 만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한번 훈련을 시킬 때 공급되는 전력 양으로부터 배출되는 탄소의 규모가 자동차 한 대가 생산돼서 폐차될 때까지 평생 내보내는 탄소 배출량의 6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거대한 인공지능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만 훈련시키지 않거든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훈련시켰더니 아차 이 데이터 빼먹었네. 아 뭔가 내가 코드에 실수가 있었어.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신 건 그렇게 큰 모델이 꼭 쓰여야 되느냐,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라는 것이었고, 팀릿 게브루 박사님께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신 거고요. 이는 지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린 AI 운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구글에서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를 발표했을 당시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한번 훈련할 때 들어간 비용은 약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약 6년 후인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를 한번 훈련시키는 비용은 2,600억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6, 7년 만에 비용이 20만 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없는 사람 할 수 없어요. 훈련 5번 시키면 1조네?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대형 인공지능 모델 LLM이 모든 관심과 자본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본질을 위한 연구들, 그러니까 앵무새가 아닌 정말로 사람의 언어에 더 이해에 근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순수한 연구들에 돈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그 규모로 인해서 자본에 민감해지고 자본이 더 필요해져 가는 한 방향으로만 치솟고 있다는, 어찌 보면 인공지능 기술 관점에서의 순수한 연구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결여시켜가고 있는,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데이터에 대한 겁니다. LLM은 천성적으로 어마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5천억, 막 6천억, 7천억 조 단위의 문장들을 가져다가 학습을 시켜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유해하고 거짓 정보들이 들어있는지를 그냥 서로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어떤 언어에 대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쪽에 대한 지식이 적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영토 분쟁이 있는데 어떤 나라의 데이터가 훨씬 더 많다면 그 나라의 유리한 입장으로 말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학습이 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뭐였냐면 LMM의 악의적 활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아실 거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어떤 숙제를 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어찌 보면은 본인의 개발을 위해서 챗 GPT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는 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공지능이 써준 건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이 써준 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거는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랑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과 방패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대학의 프레시맨 세미나에 초청돼서 간 적이 있는데요. 질문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챗GPT로 쓴 리포트를 교수님이 검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강당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현재 LMM의 책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윤리적인 대답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개발된 LLM이 얼마나 유해한 단어를 쓰지 않는가, 아니면 만들어낸 그 문장에 기초하고 있는 어떤 논리 흐름이 유해하진 않은가,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것이죠. 단어 활용에 대한 것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검사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현재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LMM은 유해한 단어 사용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고, 어떤 LMM은 유해한 사고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받았고요. 어떤 LMM은 폭력적이냐는 그런 취지에 대한 테스트를 받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도덕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어떤 취지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교과서에서 강조하지 않은 나쁜 성향을 갖고 있는 녀석도 통과를 시켜서 시장에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MM이 인간에게, 특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것, 미래에는 더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LMM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이 스탠포드 하이의 주장이었습니다. 스탠포드 하이에서 그 인공지능 보고서 말고도 굉장히 좋은 그런 보고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보고서가 있는데, 얘는 되게 짧아요.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보고서인데 되게 아름다운 보고서입니다. 그 제목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스탠포드에 계신 의료, 교육, 노동, 법 관련된, 어찌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셔야 되는 교수님들께서 제안을 주신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 AI 스탠포드 하이의 관점이라는 내용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단원이 LLM을 의료 분야에 쓰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질환을 가진 환자를 생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임상실험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실제로 시행을 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어떤 합성 휴먼을 통해서 해당 실험을 진행해보자 라는 것이고, 현재 LLM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하고 합성하는 것이 정말로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데이터로 구성된 휴먼이라면 인류에게 미치는 그 공헌이랄까, 기여는 엄청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를 더 건강한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굉장히 멋진 제안을 주셨고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 마음을 울린 챕터가 있었는데 AI 시대의 창의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시는 최적화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최적화거든요. 대규모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그 과정을 최적화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학자들이 쓰는 단어 이 최적화를 통해서 문학은 최적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전히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성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핫한 골목을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핫한 골목을 너무 뜨겁지 않고 뭐라 그럴까 생각할 수 있는 골목으로 꾸며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재미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같이 지식을 살찌우는 그런 먹자 골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핫한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